여러분, 70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작은 일에도 체력이 딸리고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레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70대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삶의 태도와 습관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해온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결정짓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건강 비결은 특별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나 꼭 알아야 할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세 이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건강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지혜와도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역 시절에 비해 꽤 간편한 식사를 즐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정 때문인지 70세 이상의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한다. 동양인의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하루 80g 정도밖에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은 300g 정도 섭취한다. 미국인만큼 먹을 순 없지만 아직 동양인에게는 고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고령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다. 무심코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이다. 이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일상의 행복감은 희미해진다. 발랄한 감정이나 젊음, 활동 의욕이 저하된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고령이 되어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고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의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의 재료이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몸과 머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혈압이나 혈당치도 비교적 높을수록 머리가 맑아진다. 이 때문에 약을 복용해 인위적으로 낮추면 머리가 멍해진다. 또한 고혈압이나 고혈당인 사람은 염분 제한이나 식단 제한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삶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기운 없는 노인이 되기 쉽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 나이 들어도 사망률이 낮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심장질환의 원인에서 선두인 미국이라면 콜레스테롤을 나쁜 물질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암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심근경색의 10배 정도에 이를 만큼 질병 구조의 차이가 있다. 동양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다. 동맥경화에 신경 쓰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줄여 초래되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를 두려워해야 한다. 두 번째, 70대가 되면 주의해야 할 의사의 말. 70대가 되면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라서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가 되면 의사의 발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다. 의사는 장수 전문가가 아니다. 자신의 전공인 한 장기의 전문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의사나 임상교수들이 말하는 몸에 좋다는 말은 자신의 전문 장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기내과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라고 말하는 것은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는 역으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는 의미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비교적 장수한다는 조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으며 그 반대는 거의 없다. 호흡기내과 의사는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화기내과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가 몸에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장기에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를 말하는 것뿐이다. 즉, 장수를 위한 전문적인 의사는 없다. 인간의 몸 전체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 좋고 어떻게 하면 몸에 나쁜지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말이다. 40대, 50대의 심근경색이 되어 돌연사하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전문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순환기내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예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신체의 모든 장기의 활동력이 떨어진다. 어떤 장기의 전문가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찰받고 있는 장기는 좋아져도 다른 장기에 지장이 생긴다. 결국 몸 전체에 손상을 입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주 생길 것이다. 최악의 경우 어쩌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0대가 되면 의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병을 앓는 경우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의사를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전문가이며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앞으로 의사가 뭐라고 해도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과연 이 지시에 따라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의 정보 수집이나 다른 의사의 진단을 듣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의사를 선택하면 70대,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 노년의 일상생활을 고려할 때 의사 선택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가장 손쉽게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약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 이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이 약을 먹으면 몸이 나른해요. 약을 바꾸면 머리가 멍해져요 등 솔직하게 상담을 해보자. 상태가 썩 좋지 않다고 호소해도 혈압은 정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약 끊고 죽고 싶지 않잖아요. 이건 좋은 약이야 라며 상대해 주지 않고 처방해준 약을 다시 생각해 주지 않는 의사라면
지금부터 그 병원을 이용하지 말자. 고령이 되면 신체 기능도 개인차가 커지기 때문에 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른함이나 휘청거림, 졸음 등의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도 몸에 좋으니 마시라고 교과서처럼 진료하는 의사라면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래 이런 부류의 의사들은 고령자를 진찰하는 경험이 적거나 고령자를 진료하는 기본을 모를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70대 고령자가 진찰을 받는다면 가능한 고령자를 진찰해 본 경험이 있고, 환자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의사가 이상적이다. 그런 의사라면 환자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환자의 삶의 질보다는 자신의 진단에 집착해서 치료법을 강요하거나, 특히 고령자의 신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의사라면 진찰과 처방 이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약을 상담받을 때도 환자의 하소연을 잘 듣고 약이 맞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이 약을 시험해 봅시다. 혈압은 좀 높게 조절해 둡시다 등으로 대응해 줄 것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고령자에게도 단골 의사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의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70대의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실은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다. 70대가 되면 몇 주에 1회 또는 한 달에 1회 정도 통원하며 의사와 얼굴을 마주치는 빈도가 많아진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주치의가 있다면 궁합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나 싫은 기분이 드는 의사와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싫은 사람에게 진찰받을 필요는 없다. 단 항상 통원할 때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참아도 좋을 것이다. 좋은 의사일수록 기다리기 마련이다. 환자가 쇄도해도 정성스럽게 진찰하기 때문에 혼잡한 것이다. 책이라도 가지고 가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한편 잘난 척하는 의사, 자신의 치료를 강요하는 의사, 환자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의사 등도 아직 있다고 들었다. 그런 의사와 만날 필요는 없다. 환자 중에는 으스대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 듣는 편이 안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싱글벙글 환자가 있는 곳까지 내려와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가 안심되는 게 아닐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하기 쉬운 분위기가 있는 의사라면 컨디션 나쁠 때 만나기 때문에 당신 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와는 무리해서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의사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이 선생님에게 진찰받으면 안심이라는 의사에게 이미 진찰받았다면 굳이 의사를 바꿀 필요는 없다. 세 번째, 퇴직 후에도 일해야 늙지 않는다. 70대의 생활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 간병을 받는 환자가 되는 시기를 가급적 늦추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활동기이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나 정년 후에 재고용 등 고령이 되어도 일하는 환경이 준비되고 있지만 그래도 70대가 되면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체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퇴직하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지내고 싶다고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리는 일이 많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책상머리 같은 루틴한 업무라도
통근하는 경우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70대라면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운동 기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저하되기 쉽다. 뇌 기능 측면에서도 일하고 있으면 매일 나름대로 지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등의 활동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반면 집에서 지내면 평소 뇌 활동이 없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특히 전두엽의 노화가 단번에 진행된다. 전두엽이 창조적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 예상치 못한 일에 대처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화되면 어떤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활동 자체를 귀찮아한다. 운동 기능의 저하와 뇌의 노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외형적인 인상에서도 발랄한 느낌을 잃은 기운 없는 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퇴직을 맞이할 단계라면 퇴직 이후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 퇴직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한다면 어느새 게으른 생활에 휩쓸려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70대에도 신체적 기능은 비교적 건강하다지만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되고 있다. 계속할 수만 있다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평생 일을 계속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같은 어떤 형태로든 이를 통해 계속 사회의 관계를 맺는 것이 활동량을 떨어뜨리지 않고 젊게 사는 비결이다. 자원봉사 활동도 퇴직 후에 사회에 참여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훗날 큰 차이가 난다. 향후 다가올 초장수 사회는 저출산과 함께 고령자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60년 국민의 2.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노인만 있는 단일적 사회로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다양성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는 다른 연령대 사람들이 많은 사회와 비교해 보다 더 다양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통 초등학생을 예로 들어본다. 일반적인 초등학교라면 우등생과 열등생의 IQ 차이가 있다 해도 고작 80에서 120 정도 사이의 수치를 보일 것이다. 50m 달리기를 해도 빠른 아이가 6에서 7초, 느린 아이라 해도 15초면 달릴 수 있다. 각각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좀 다르다. 80세의 치매가 진행되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아울러 노벨상을 받아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이다. 눕기만 하는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매일 산책하거나 수영이나 골프 등 스포츠를 즐기는 80세 노인도 있을 수 있다. 즉 고령자가 되면 신체 능력과 뇌 기능에서 개인차가 많아진다. 고령자 다수의 사회로 된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확실히 다양성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될 것이다. 건강 격차가 생기는 것은 향후 펼쳐질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젊은 사람이라면 10일 정도 질병으로 병실에 누웠다 해도 퇴원 후 즉시 평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10일 동안이나 몸져 누워버리면 운동 기능은 단번에 약해진다. 뇌 기능도 계속 침대 안에만 있으면 급속히 쇠약해진다. 그만큼 고령자에게는 뇌 기능,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개개의 능력 차이가 커져가는 초장수 사회에서는 신체와 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훗날 큰 차이로 나타난다. 계속 사용하려는 의식이나 마음가짐이 누구에게나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5번째, 70대 운동 습관 들이는 법.
70대 생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직 70대라면 나름대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기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여부는 80대가 되어도 운동 기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언급했다. 70대가 되면 의욕의 쇠퇴를 피할 수 없다. 행동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몸을 움직이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십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70대 사람들에게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가끔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굉장히 무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이나 하루 20km나 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컨디션 체크를 수시로 하면서 운동해야 한다. 70대의 경우는 부하를 너무 많이 걸면 신체가 반대로 약해져 버린다. 이 때문에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격렬한 운동은 신체를 산화시켜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사실은 느슨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0대의 사람이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인다고 하면 산책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책의 경우라면 손쉽게 자신의 페이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방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것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는 데에 효과적이다. 세로토닌은 활동 의욕을 증진시키고 정신적으로 사람을 젊게 만들어준다. 일상 속에서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는 이로운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외출을 했을 때 지하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무심코 계단을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찾거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끔은 노화 방지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이용해 보자. 이럴 때도 올라가는 계단보다 내려가는 계단에서 제대로 걸어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아직 많다. 상행 에스컬레이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그런 곳이다. 본래 고령자에게 있어서 오르막 계단은 시간이 걸려도 의외로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내려가는 쪽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무서워서 걸을 수 없게 된다. 나이를 먹어도 약해지는 근육과 약해지지 않는 근육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내려올 때 근육 쪽이 먼저 약해진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자신의 발로 걷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계단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밑을 보고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다리가 젊다는 것이다. 넘어질 우려가 있다면 그만두는 편이 좋다. 하지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계단을 이용하여 다리 힘을 유지하자. 산책 이외에도 최근에는 물속에서 걷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주 본다. 이것도 몸에 부하를 주지 않는 좋은 운동이다. 오늘은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고령자를 보살펴온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저자의 책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온 지 꽤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죠. 아마도 앞으로 의학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니 100세 시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기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죠. 책에서도 말하듯이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의미 없다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늙었을 때 사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법에는 정답도 없으며 사람마다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80대가 돼서도 젊은 시절의 맑은 머리와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매일매일의 노력이 이후 찾아올 80대의 모습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니까요. 즉, 70대 시절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간병을 받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고 말년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의도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전부가 힘들다면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멋진 성장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말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